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섭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단 난 특성화 공고에 재학하다가 9월 1일자로 취업한 고3이다. 경력 특례 받으려고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실습생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일단 난 학교에서부터 내가 좀 싫어하던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허구한 날 뇌피셜을 퍼뜨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뻔뻔한 애라서 얘랑 좀 오래 있어본 애들은 얘 말은 무조건 믿고 걸렀었다. 그런데 얘랑 같은 회사로 취업하게 됐다. 난 성격상 잘못된 정보를 겁나 싫어하고 사실만을 중요시하기에 이 친구와는 성격이 상극 그 자체였고 그 때문에 학교에서도 얘랑 몇 번 싸웠었다. 회사에서도 그러다가 잘릴까봐 얘가 개소리를 짓거려도 본래 성격 존나 죽여서 최대한 이해해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오죽하면 내 주위 친구가 나보고 부처님 멘탈에 도달하였다고 할 정도였다. 그리고 첫 출근으로부터 2주 뒤 일이 거하게 터졌다. 그 일이 뭔지는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역시나 이 친구의 되지도 않는 뇌피셜이 굴린 스노우볼의 결과였다. 회사의 선생님들도 찾아오고 상무랑도 면담하고 교육청에서 전화도 왔었다. 그동안 참다 못한 나는 화를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 1층 자재 창고에서 아무도 없던 걸 확인한 뒤 혼자 그 친구의 이름을 꺼내며 시발 좀 뒤졌으면 좋겠네 개족 같은 새끼가 라고 소리쳤었는데 그게 내 실수였다. 원래 1층 창고에는 사람이 잘 안 오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그 새끼가 날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진짜 존나 놀래서 우와 시발 깜짝이야. 거린 게 아직도 기억난다. 걔는 날 계속 쳐다만 보고 있었고 난 그 상황에 대해 당황해서 그냥 대가리 사고가 정지된 상태였다. 분명 내가 하는 말은 때박 전부 들었겠지 그냥 좆됐다 싶었다. 정막 때문에 숨 막혀 뒤진다는 표현이 뭔지 체감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 그런데 얘가 가만히 날 응시하다가 뒤돌아서 창고 밖을 나서는 거였다. 뭐지 시발. 상처받아서 멘탈 나간 건가 싶어서 같이 따라 나섰고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걔 이름을 부르는데 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무시하며 복도로 걸어갔다. 그쯤 되니까 나도 족같아졌고 자기 잘못으로 터진 일인데 책임은 자기가 가져야지. 왜 내가 따라 나서며 무시까지 당하며 사과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족같은 기분이 빡침으로 변하는 건 한순간이더라.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그 새끼 뒷모습을 향해 야 이 씨발 새끼야 라고 말했다. 근데 그러니까 걔가 발걸음을 딱 멈추는 거였다. 무시하다가 갑자기 멈추니까 그제야 내가 뭔 짓을 한 건가 싶더라. 병특같이 받으려면 앞으로 최소 4년간 면상같이 봐야 할 친구인데 회사 다닌 지 2주 만에 분위기 족같이 지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다시 풀어보려고 나도 가만히 서서 얘 이름 부르며 미안하다고 했다. 얘도 뭔가 말하려는지 뒤돌아보려고 고개를 천천히 돌리는데 시발 글 쓰면서 아직도 소름 끼친다. 어쨌든 걔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데 그 돌리는 속도 그대로 모가지만 돌아갔다. 온몸에 얼어붙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싶었다. 뭉뚱이는 가만히 있는데 모가지만 천천히 내 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존나 뚜두둑거리며 목에 뼈 부서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는데 난 그걸 그냥 멍하니 지켜봤다. 돌아간 고개에 그 새끼의 표정은 그냥 입을 꼭 다문 채로 무표정이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돌아가던 그 속도 그대로 유지하며 계속 돌았다. 피 부는 걸레 빨대처럼 죄다 뒤틀려 가다가 한 바퀴 반 돌 때쯤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소름 끼치는 소리랑 같이 살갗이 터지며 피가 터져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 머리가 뚝 떨어져서 굴러오다가 내 발끝에서 멈추는데 그 대가리는 날 보며 이빨을 다 드러낼 정도로 웃고 있는 표정이었다. 어릴 때 귀신을 봐서 무당집에 간 적은 있는데 그때는 그냥 검은 그림자의 형태여서 이 정도로 무섭지는 않았다. 근데 시발 내 눈앞에 떨어진 이 새끼의 대가리는 존나게 생생했다. 터진 토마토처럼 걸레짝이 된 모가지와 웃는 그 표정은 이후로도 종종 꿈에 나왔다. 당신의 온몸의 세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비명을 질렀었고 척추 하나하나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영원히 멈출 것 같던 정막을 깬 건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였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존나 소리 질렀다. 내 목청이 그렇게 크다는 건 처음 알았다.
회사가 그리 큰 편은 아니라 나중에 들어보니 2층 사무실까지 존나 크게 들려왔었다고 한다. 어쨌든 누가 내 몸을 존나 흔들었고 그제야 정신 차리라는 소리가 들렸다. 복도의 상무님이랑 과장님, 회사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놀란 표정으로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느새 난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 모가지는 사라졌었다. 상무님이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심각한 표정으로 묻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매사가 족같던 그 상무님이 그렇게 걱정스럽게 물어보던 건 처음이었다. 어쨌든 내가 얼마나 비명을 질렀었는지 그 자리에서 기침을 했더니 손에 피가 묻어나온 걸 보고 과장님 차에 실려서 바로 병원으로 갔었다. 자초지종 말했는데 당시 사건의 주체였던 그 친구는 담당 부서에서 일 잘하고 있었다고 한다. 애초에 바빠서 1층 창고로 내려온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병원에서 간단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평소에 약하는 거 없냐고 묻더라. 없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자꾸 부추겨서 족같았기도 했다. 상무가 산재 처리해 줄 테니 일주일만 치료받고 오라고 했는데 5일 뒤 그 친구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보통 회사는 상무님이 아침 일찍 와서 문 열고 가시는데 상무님이 문을 연 뒤 2층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려는데 복도에서 큰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그 친구가 계단 난간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박아 박살난 채로 죽어 있었다고 한다. 나중에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면서 들어보니 CCTV를 돌려보았을 때 상무가 사무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 동시에 그 친구가 계단을 조용히 올라오더니 계단 난간 밑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그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평소 그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았던 상무님 탓이라 생각했던 그 친구의 부모님이 회사에 찾아와 울면서 상무의 멱살을 잡았고 내가 회사로 복귀한 뒤 평소에 강한 모습을 보이시던 상무님도 어지간히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셨다고 한다. 평소에 활기 넘치던 회사는 그날 이후로 그냥 죽은 시체처럼 침묵만이 감돌고 있더라. 이후 토요일 대체 근무를 마치고 지금까지 폰 만지다가 방금 과장님께 전화가 왔는데 혹시 토요일 근무할 때 오전에 1층으로 내려왔었냐고 물었다. 내가 근무하는 곳은 2층이고 애초에 점심 먹기 전까지는 1층을 내려갈 일이 없는 부서였다. 그런 적 없다고 하니 과장님이 그날 야외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시다가 문득 회사 1층 내에 있는 포장실의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내가 불 꺼진 포장실에 가만히 서서 과장님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별로 뭔가 행동을 취하진 않고 어느새 사라졌다는데 저번에 일도 있고 해서 섣불리 말했다가 연휴 동안 기분 잡치기도 그러니 고민하다가 결국 오늘 나한테 전화해봤다고 하였다. 지금 글 쓰면서 어느 정도 안정되기는 하였는데 여전히 무섭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죽은 그 친구처럼 될까봐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방금 기억난 건데 그날 모가지가 떨어진 그 친구의 몸뚱이 뒤로 복도에서 걸어오던 그 발걸음 소리. 난 그 소리의 근원지를 봤었다. 그건 대표님도 과장님도 팀장님도 아니었다. 복도에선 내가 걸어오고 있었다. 몸뚱이는 뒤로 돌아가고 고개만 이쪽을 응시하며 뒷걸음으로 내게 걸어오던 내가 있었다. 내가 소리를 질렀던 건 그 친구의 머리가 떨어진 것을 보고 지른 게 아니었다. 내 모습을 보고 소리 지른 거였다. 시발 지금 부모님은 여행 가시고 집에 혼자 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세계. 빌 러프넷은 일어난 뒤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한 차례 기지개를 켰다. 찌뿌드드한 몸이 개운해진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내 자신이 완벽히 정신을 차렸다는 생각이 들자 눈을 떴다. 여전했다. 그는 감옥 안에 누워 있었다. 어젯밤 평소대로 직장을 마친 후 차를 몰고 집으로 왔다. 서류를 재검토한 뒤에 자신의 침대에서 잠이 든 것이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진 풍경은 무얼한 말인가. 우선 왼쪽 손목에 느껴지는 쇠고랑의 차가운 감촉이 꿈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빌은 천천히 일어나서 방을 한번 후려보고는 자신이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이라고 단정지었다. 어두운 회색 콘크리트가 전부였다. 단단해 보이는 회색 벽이 사면을 꽉 막는 작은 방이었다. 자신이 깨어난 침대는 쇠로 되어 있었고
매트리스와 이불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얇았다. 문은 단 하나, 침대 옆쪽 면의 가운데 튼튼해 보이는 쇠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쇠문 위쪽에 난 작은 창이 하나, 그리고 문 아래 식사를 넣어주는 듯한 작은 여닫이 하나, 그리고 문 반대쪽 벽에 3m 위에 나 있는 작은 창문. 저렇게 높은 위치에 창문을 달 필요가 있었을까? 창의 크기는 20cm를 못 되어 보였고, 설령 저곳에 손이 닿는다 한들 정상적인 키와 몸무게를 가진 성인들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을 터였다. 이 생각을 마지막으로 빌은 이곳을 감옥이라고 단정지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연결되었다. 내가 죄를 지었나? 순식간에 반론들이 두서없이 떠올랐다. 우선 빌은 전혀 절대로 수감될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게다가 어떠한 연고나 절차도 없이 이렇듯 감옥에 처박히는 일이 말이나 되는가. 결론을 내린 빌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쇠문으로 다가갔다. 왼손에 채워진 고랑은 방 전체를 무리 없이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길었다. 빌은 문 위의 창을 통해 밖을 확인했다. 양옆은 볼 수 없었지만 깨끗하고 흰 복도였다. 혹시나 범죄 조직에게 납치된 것은 아닐까 하던 빌은 묘한 안도감을 느끼고 쇠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텅텅텅. 이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 응답이 없었다. 빌은 오기가 생겨 문을 더욱 크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두드린 지 5분여 정도 되었을까. 구두 소리와 함께 반무태 안경을 쓴 백인 남자 한 명이 나타났다. 눈매가 날카로웠다. 흰색 옷을 보니 무슨 의사 같았다. 어떤 갱들은 일반인들을 납치해 장기를 밀매하기도 한다던데라는 끔찍한 상상을 억누르고 빌이 말했다. 저기요.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빌을 빤히 바라보았다.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전 이런 상황에 처할 법한 어떠한 일에도 동의한 적이 없거든요. 아니, 그보다 대체 여긴 어디죠? 남자는 여전히 빌을 빤히 바라보았다. 대화가 포인트가 아니라 빌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내는 것이 자신의 과제라는 것처럼 무언가 분석적인 시선이었다. 참지 못하고 빌이 한마디 하려는 찰나 남자가 말했다. 빌은 귓구멍을 후볐다. 상대방의 말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니면 상대방이 외국어를 썼거나 전 미국인이거든요. 영어 할 줄 몰라요? 예, 뭐라고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마치 4~5살의 아이들이 횡설수설 짓거리는 말이랄까. 그런 비슷한 웅얼거림이었다. 혹은 아기들의 옹알이라고나 할까. 귀로 듣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소리가 아니다. 청소년들의 은어라거나 다른 형식을 가진 타 민족의 언어라던가 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 그냥 소음이다. 뭐지, 저 소리는? 빌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괴상한 중얼거림이었다. 비유하자면 초고속 재생화면을 통해 듣는 뉴스랄까. 빌은 얼이 빠졌다. 그리고 그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린 사람은 흰 종이에다가 재빨리 무언가를 휘갈기고 빌의 방 앞을 지나쳐갔다. 이봐요. 기다려. 빌은 낙담해서 다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체감상 10여 분 이상을 두드려도 이번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쇠문을 걷어차자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정적이 찾아왔다. 그러자 대답은 쇠문이 아니라 옆에서 들려왔다. 부하하니 새로 들어온 모양인데. 묵직하게 울리는 목소리가 침대가 놓인 벽 앞쪽에서 들려왔다. 빌은 번개같이 달려와 벽에다 귀를 가져다 댔다. 혼자가 아니란 사실에 적잖이 안도가 되었다. 이봐요. 옆에 있어요. 휴, 난 또 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았잖아. 아, 당신도 여기 있어서 유감이 아니란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튼 내 말은 왜 내가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옆에서 묵직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퍽 재미있는 친구야. 이제 좀 심심하지 않겠어. 이봐, 난 진지해요. 난 아무런 잘못도 한 적이 없다고. 왜 이런 빌어먹을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난 몰라. 옆방의 목소리가 목을 가다듬었다. 글쎄. 나도 여기에 갇혀있고. 당신 생각에 동의해. 당신은 죄가 없어. 어떻게 아냐고. 나도 죄가 없거든. 아마추어 야구 선수였지만 내 배팅은 끝내줬어. 연습 게임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빌어먹을 잠에서 깨보니 이곳이더군. 옆방 남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은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제기랄. 처음 보는, 아니, 처음 대화하는 사람하고 말다툼하긴 싫지만 당신 따윈 관심 없어. 여긴 어디지? 왜 우릴 가두고 있는 거냔 말이야. 옆방에 잠시 침묵이 일었다. 하지만 아주 잠시였다. 상대는 곧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일단 친구, 자네 이름이 뭐지? 빌 러프네. 길은 차가워진 손끝을 초조하게 물어뜯었다. 좋아,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우선, 나도 많은 것을 아는 건 아냐. 명심하라고. 다만, 확실한 건 아까 대화해보았지. 빌은 눈치가 빨랐으므로 금방 대답했다. 그래요. 문 밖에 빌어먹을 안경쟁이 말이지요. 다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그 안경쟁이 친구. 대화해보았다니 알겠지만 전혀 의사소통이 되질 않아.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이곳에도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우리처럼 갇혀있는 사람들끼리는 문제가 없지만 문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 역으로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에겐 이해가 안 되지. 나 같은 경우엔 어린아이 때 쓰는 소리로 들리던데. 자네는 어떤지 궁금하군. 아무튼 다행인 건 그 친구들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는 않는다는 거야. 이곳에 가두어 두고는 있지만 하루 3끼 식사는 꼬박꼬박 가져다 주지. 뭐 메뉴가 훌륭한 건 아니지만 말이야. 제길 이런 곳 따윈 관심 없어. 난 나가야 돼. 내 삶, 내 식구, 내 직업. 옆방의 목소리가 아무런 말이 없었다. 다시 이야기를 꺼내는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이봐, 친구. 아니, 길이라고 했던가? 그래, 길. 잘 들어둬. 난 이곳에서 벌써 4년 남짓을 보냈어. 내 오른쪽 방에 내가 있고 왼쪽 방에도 한 녀석이 있는데 이름은 케플러라고 하지. 케플러는 이곳에서만 13년을 보냈어. 알아들어? 13년이라고. 그의 말에 의하면 이 수검실을 살아서 나간 사람은 없다지. 내가 오기 전까지 그곳은 보르주라는 늙은이가 썼지. 70살이었어. 작년에 노안으로 죽었지. 따분하긴 해도 좋은 할아범이었는데. 아무튼 그 늙은이가 죽고 자네가 온 거야. 알겠어. 나가려는 기대는 접어. 괜한 꿈꾸면 기분 마약같이. 참, 자살 시도는 꿈꾸지도 말라고. 혀를 물던 벽에 머리를 꼬라박던. 놈들은 자연사 하기 전에는 죽어도 살려내서 다시 방에 처박아두니까. 케플러 옆방의 녀석은 손목을 물어뜯어 동맥을 잘랐는데 평생 고정식 침대에 묶여서 수감 생활을 했다지. 구역질이 났다. 구토가 올라오려는 것을 간신히 삼켰다. 위에게 신맛이 혀끝에 느껴진다.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빌은 허물어지듯 침대에 누워서 눈을 꼭 감았다. 옆방의 남자 또한 그의 심정을 이해하는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빌의 수감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옆방 남자에게 이름을 묻자 제임스 헤더웨이라고 했다. 갇혀있는 상황이었기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그는 건장한 흑인이라고 했다. 아마추어 팀의 에이스 타자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빌은 이 감옥에서 유일한 유흥거리라고는 대화뿐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제임스는 자살 따위의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에 아주 좋은 대화 상대였다. 그는 유쾌했고 빌은 능청스러웠다. 그들은 대화로 하루를 때웠다. 가끔 케플러가 불평을 한다고. 벽의 반대쪽으로 갈 때를 제외하고는 둘은 언제나 이야기를 나눴다. 제임스가 케플러에게 갈 때면 빌은 자신도 반대쪽 벽으로 가보곤 했다. 한동안 거기서 말을 걸어보기도 했지만 아무도 없는지 대답을 들려오지 않았다. 제임스가 말해줘서 나중에 알았지만 그곳은 허공이었다. 빌의 수감실이 가장 마지막이었던 것이다. 빌은 자신의 아내와 직장 상사, 형편없는 월급과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제임스는 그대로 학창시절 갱단에게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일이며 야구를 처음 가르쳐준 삼촌 이야기 등을 해주었다. 빌은 제임스와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면서 육체적 접촉이 인간과의 교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 그랬달까. 그래서, 들어봐. 그래서 나는 그 얼간이에게 이렇게 말했지. 이봐,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내 그곳을 차라고.
야구공보단 덜 아프겠지만 말이야. 빌은 숨죽이도록 웃으면서 콘크리트 벽을 탕탕 쳤다. 일견 놀라운 것은 빌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인종적인 차별을 많이 받아왔다. 제임스도 흑인으로서 그런 경험이 없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바깥 세계에서는 서로를 터놓지 못했다. 아무튼 그러한 장벽과 눈길을 넘어서 두 인종이 이처럼 터울 없이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데에서 빌은 많은 것을 느꼈다. 그들이 대화 외에 재미를 붙인 것은 성희롱이었다. 문 위에 조그만 창으로 복도를 지켜보고 있으면 가끔 흰색 옷을 꽉 조이도록 입은 섹시한 여자들이 돌아다녔다. 이봐. 엉덩이 끝내주는데. 제임스가 외치면 빌은 낄낄대며 딴죽을 놓았다. 빌어먹을 취향하고는. 그러는 자네는 기다려. 지금 지나간다. 곧 흰색 가운 위로 호피색 브래지어가 비쳐 보이는 금발의 여자가 지나갔다. 오늘은 더 섹시한데. 그렇다지겠어. 금발의 여자는 요염하게 윙크를 하면서 빌의 방문 앞을 지나쳤다. 제임스와 빌은 한참 동안 낄낄거리다가 그녀와 섹스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체위를 하고 싶은지 주도면밀하게 토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농담들을 그녀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면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 냉큼 따귀를 날리지 않았을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수감실 외부의 자유로운 사람들은 절대로 그들의 말을 알아듣는 법이 없었다. 빌은 서서히 그 생활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었다. 싫던 좋든 간에 본인도 그것을 인정했다. 현실을 타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 생활을 즐기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상이 유쾌한 것은 아니었다. 갇혀있다는 사실 자체는 항상 불만스러웠지만 그것은 그런대로 참아낼 수 있었다. 참기 힘든 것은 바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들과 1대1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빌도 유쾌한 제임스도 질색하는 일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쇠문 앞으로 의자가 놓이고 흰 가운을 걸친 남자가 앉아서 그들에게 질문을 했다. 물론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요지는 그것이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2시간 내내 들어야 한다는 것은 고역이다. 더구나 그날이면 식사도 1시간 뒤로 밀렸다. 옆방의 죄수들과는 절대로 대화할 수 없었다. 빌은 처음에는 대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그 하루 만에 포기해버렸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빌이 대답을 하든 말든 간에 남자는 흰색 차트에 무언가를 잔뜩 휘갈기면서 2시간을 꿋꿋이 채웠다. 에드제. 그래, 너 얼굴 한번 멋지다. 디페그. 혹시 아프리카계 흑인이랑 아랍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어? 그쪽 튀기들이 꼭 너처럼 생겼거든. 빌은 제임스가 이 농담을 들었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다카프날. 빌어먹을. 의문형인 건 알겠네. 근데 대체 뭐라는 거야? 이지크클다. 닥치고 얼른 갔으면 소원이 없을 텐데. 요령이 없었다. 말 그대로 그들은 그 괴상한 소리로 쉼없이 짓거리다가 정확히 2시간 되는 시점에 쇠문 앞을 떠났다. 지겨운 일과였다. 그들이 가고 나면 몸이 축 처졌다. 빌은 이것을 신개념 고문으로 사용하면 누구든지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좋잖아. 폭력성도 없고. 하지만 그것은 무언의 폭력이었다. 제임스도 그것을 두려워했다. 면담 하루 전이 되면 유쾌한 그도 말이 없어지곤 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어제는 제임스, 오늘은 빌의 차례다. 빌의 세문 앞에 철제 의자가 놓였다. 빌의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하게 의자를 주시했다. 이제 곧 빌어먹을 안경쟁이가 앉아서 기괴한 짓거림을 시작하겠지. 나는 2시간 동안 질식사 당할 거야. 생각이 끝나기 무섭게 구두 소리와 함께 안경쟁이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의자에 앉아서 은재 만년필과 함께 종이를 꺼냈다. DFHG회. 몰라. 모른다고. 키 커. 이런 시발. 연병. 한두 번이라야지. 대체 이 빌어먹을 영국은 왜 하는 거야? 빌은 문으로 다가가 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그리고 빌은 보았다. 안경쟁이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고 있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는 침대 위로 박차고 올라가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그리고 자신이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약 올리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놈이 한 수위였다. 놈은 다시 피식,
웃어 보이고는 만년필을 접어 웃옷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비를 빤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빌은 자신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시작했음에 확신했다. 화가 난 그는 몸을 거칠게 뒤를 돌렸다. 철거. 왼쪽 팔에 걸려있던 사슬이 순식간에 침대 다리에 걸렸다. 동시에 그는 뒤쪽으로 휙 잡아당겨졌다. 시선이 순식간에 기울어져 보였다. 바닥 타일이 순식간에 눈앞으로 달려들었다. 침대에서 기울어진 까닭의 발은 여전히 침대 위에 엎어져 있다. 머리가 수직으로 바닥을 향했다. 눈앞에 붉은 불꽃이 번쩍했다가 이윽고 시선이 점차로 어두워졌다. 굉장히 큰 소리가 날 것 같았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천천히 허물어지는 시야. 짹짹 벽에 난 새창에서 참새 한 마리가 지저귀다 날아갔다. 빌은 힘들게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다가 머리가 욱신거리는 것을 느끼고 몸을 수그렸다. 조심조심 더듬어 보니 머리에는 흰색 붕대가 메어져 있었다. 배가 고팠다. 하지만 새창 밖의 하늘을 보니 식사를 받으려면 적어도 2시간은 있어야 했다. 오늘은 그 빌어먹을 면접이 있었으니 1시간 더 있어야 하려나. 빌은 침대에 누운 채로 오른손을 들어 콘크리트 벽을 두드렸다. 이봐, 제임스, 내 면담이 끝나고 얼마나 지난지 알아? 빌은 다소 짜증스러운 어조로 재차 물었다. 갑자기 귀머거리라도 됐어? 이봐, 제임스. 그때였다. 위킥. 낮은 톤의 묘한 웃음소리가 옆방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이내 쿵, 쿵쿵 하고 벽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려왔다. 제임스, 누구야? 이봐요. 빌은 인상을 찡그리며 벽에다 다시 물었다. 실성한 듯한 웃음소리가 옆방에서 들려왔다. 그 이후로도 간헐적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제임스의 옆방에서도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을 필두로 전 복도에서 정신을 놓아버린 듯한 섬뜩한 웃음소리가 왁자하게 터져나왔다. 빌은 두려움을 느끼고 그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행동했다. 있는 힘껏 철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제임스가 이상해졌다. 뿐만 아니라 2층 자체가 이상해진 것 같다.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몸으로라도 알릴 요량이었다. 이봐요. 아무도 없어요. 내 옆에 친구가 이상해. 텅텅텅. 누구라도 좀 와봐. 그런데 또 무슨 일인가요? 러프넷 씨. 빌은 눈을 껌벅거렸다. 너무나 놀란 까닭에 오히려 반응이 빨리 나오지 않았다. 실문 앞에는 호피색 보라를 요염하게 뽐내던 그 여자가 흰색 가운을 입고 서 있었다. 다친 머리가 아픈 모양이군. 곧 선생님을 호출해 줄 테니까 기다려요. 순식간에 지나치려는 그녀에게 빌이 급하게 외쳤다. 이봐요. 기다려요. 또각거리던 하이힐 소리가 멎고 이윽고 커다랗게 뜬 눈을 한 그녀가 쇠문 앞으로 돌아왔다. 러프넷 씨, 혹시 제 말이 들리세요? 듣고 그녀가 흥분에 휩싸여 소리를 꽥 질렀기 때문에 빌의 말은 중단되었다. 선생님, 선생님. 러프넷 씨의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녀는 힘껏 소리 지르고 반대쪽 복도로 후다닥 달려갔다. 잠시 뒤에 요란한 구두 소리와 함께 그녀와 안경쟁이가 상기된 얼굴로 나타났다. 러프넷 씨가 완치되었다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안경쟁이는 미심쩍은 눈으로 빌을 바라보며 물었다. 러프넷 씨, 기르던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기쁠까요? 슬플까요? 빌은 어리둥절하게 대답했다. 물론 슬프죠. 그렇군요. 기르던 금붕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기쁠까요? 슬플까요? 글쎄요. 기쁠 겁니다. 안경쟁이는 다시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미친 듯이 적었다. 급하게 무언가를 휘갈긴 뒤 안경쟁이는 상기된 얼굴로 빌을 보며 중얼거렸다. 믿을 수 없군. 믿을 수 없어. 이런 경우가 있다니. 빌은 안경쟁이가 무언가를 적는 것을 보고 서서히 현실 감각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분노가 폭발한다는 의미하기도 했다. 이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요? 이런 빌어먹을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군. 난 이연병할 곳에서 1년여간을 억울하게 처박혀 있었어. 대체 당신들 누구야? 그러자 안경과 여자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여자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고 안경쟁이는 극 못해 안경을 접어들고는 상의에 끼웠다.
러프넷 씨,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요. 빨리 이 문이나 열어요. 아니, 그 전에 제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빌은 씩씩거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러프넷 씨,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저도 이 상황을 이해하기 힘드니까요. 당신은 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가족들의 입원 동의서로 인해 이 병원에 수감된 겁니다. 치료를 위해서죠. 하지만 정상으로 돌아올 가망이 거의 없다고 여겨져 중환자들만 격리 수용하는 이곳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빌은 눈알을 굴렸다. 내 몸은 멀쩡합니다. 오늘 다친 이 머리가 좀 아프긴 하지만 이걸 빼면 멀쩡하다고요. 대체 이곳이 무슨 병원입니까? 안경쟁이는 품 안에서 작은 디스플레이 기기를 꺼냈다. 당신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화면을 주시하던 빌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말도 안 돼. 라고 중얼거리는 입술이 벌어졌다. 실성한 사람이었다. 미친 듯이 팔다리를 휘젓는가 하면 침을 질질 흘렸다. 갑자기 문으로 돌진해서에 부딪히자 커다란 소리가 났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동료 없이 그를 지나쳤다. 그는 바로 빌 러프넷 그 자신이었다. 이게 무슨 안경쟁이는 디스플레이어를 집어넣었다. 이제 알겠소. 이곳은 정신병원이요. 그동안 당신은 가족들은 물론 우리 의료진들과도 말 한마디 통하지 않을 만큼 중증의 환자였어. 지금 이렇게 회복되기 전에는 내 생각에는 아마 당신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을 때 극히 희박한 확률로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소. 빌은 오한으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렇다면 대체 그가 겪었던 이곳에서의 일련은 무엇이란 말인가? 빌 러프넷은 지금 정상인가? 내가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그때 입장에서 정신병자는 바로 빌 앞에 서 있는 여자와 의사였다. 무엇인가? 단지 내가 만들어낸 환각인 것인가? 그는 확인해야만 했다. 저 옆방에 수감되어 있는 남자 말이요. 이름이 제임스 헤더웨이가 아닙니까? 간호사와 의사는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했다. 어떻게 그것을? 그가 직접 말해줬어. 내 옆방이잖소. 의사는 빠르게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누군가가 당신에게 알려주었겠지. 제임스 헤더웨이 씨는 5년 전에 이곳에 수감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와 대화 한마디 하지 못하는 중증 환자요. 그랬다. 그는 모르고 있었다. 빌은 이 충격적인 진실에 섬뜩한 진실에 무릎을 꿇고 비명을 지르며 절규했다. 그들은 미치지 않았다. 다만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을 따름이다. 우린 어디에 살고 있는 건가? 이곳이 빌이 대화를 나누는 이곳이 정상인들의 세계인가? 아니면 아직도 완전히 각성하지 못한 스스로 정상인이라고 믿고 있는 또 다른 정신병자들의 세상인가? 세 번째 이야기. 서울. 선선한 날씨보다는 약간 습한 바람이 부는 날이 되었다. 습한 날씨 덕분인지 가게 안은 한산하였고 점원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였다. 잠시 존 사이에 탈의실 문이 기익하며 열렸고 점원은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다. 어서 오세. 에이 손님 손 줄 알았네. 점원은 탈의실 문으로 다가가 문을 닫는데 그 순간 탈의실 안에 검은 형체가 보여 깜짝 놀라 뒤로 엉덩방아를 찢는다. 잠시 동안 앉은 채로 멍 때리던 점원은 일어나 탈의실 문 앞에 선 채 생각을 한다. 뭐지? 자는 사이에 손님이 왔었나? 그러면 차임벨이 울렸어야 했는데 내가 깊게 잠들었나? 똑똑 혹시 안에 두고 계세요? 한산한 가게의 점원의 물음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점원은 탈의실 문을 확 열었다. 탈의실 안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거울을 바라보던 점원은 잠결에 탈의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란 것으로 판단하고 탈의실 문을 닫는데 닫는 문 사이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서 있음을 보게 된다. 다시 빠르게 문을 열어 확인하니 아까와는 다르게 자신의 모습이 활짝 웃으며 자신을 보고 있다. 뭐야? 거울 속 자신은 현실 속 자신이 놀란 모습을 보고 자지러지게 웃고 있었다. 점원은 자신이 잘못 본 것인지 눈을 깜빡깜빡하며 잘못 본 것인지 확인하였고 변하지 않는 거울을 보며 탈의실 문을 닫고 사장에게 전화를 건다. 여러 차례 소음이 갔지만
사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점원은 탈의실 문을 열어 다시 확인해 보니 거울 속 자신은 현실 속 자신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점원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 탈의실을 나와 셔터를 내리는 쇠꼬챙이를 들고 탈의실로 들어섰다. 탈의실로 들어서니 쇠꼬챙이를 들고 거울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만 보일 뿐 자신을 비웃던 거울 속 자신은 없었다. 잘못 본 거였겠지? 그래. 잠을 자서 그런 거였어. 잠결이지 뭐. 점원은 안심하며 뒤로 돌아서 탈의실을 나가려는 순간 배에 이상한 이물감이 느껴져 쳐다보니 쇠꼬챙이가 자신의 배를 뚫고 나온 것을 보았다. 그리고 꼬챙이가 빠지고 고통의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머리에 통증을 느끼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점원은 물걸레를 들고 가게 바닥을 닦는다. 그리고 방향제를 뿌려 냄새를 제거한 후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 여보세요? 점원이 말했다. 그래, 무슨 일인가? 라고 사장이 말했다. 탈의실 문 안쪽이 고장난 건지 문이 계속 열리네요. 사장님이 한번 봐주셔야 할 듯한데요. 그런가? 알겠네, 곧 감세. 전화가 끊기고 점원은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쇠꼬챙이를 피치하고 거울 속으로 들어간다. 거울 속으로 들어간 점원은 줄을 선 검은 형체들을 보며 세 개의 손가락을 내밀며 알 수 없는 소리로 얘기하였고 맨 앞줄에 서 있던 검은 형체는 검은 구슬 3개를 점원에게 준 뒤 점원 뒤로 따라가 거울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점원은 거울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